바로 이어서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연은 제3회 굿시티 포럼 2020 공동 주최사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굿시티 포럼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현수 회장님은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고시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도시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현수입니다.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됐고 또 도시의 미래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을 뭐 종합해서 결론 내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서 점심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시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9시 반부터 지금 몇 시간씩 계셔서 남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줄여 드리는 게 아마 예의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제가 이제 학회장으로 소개를 받았는데요. 3월 달부터 국토학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는 도시계획 분야의 학회입니다. 한 회원은 이제 8,000명 가까이 되고요. 60년이 좀 넘었고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이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스마트 시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죠.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웨비나를 하는데 이것처럼 오늘 사실 올 3월부터 올 초부터 사실은 이 시사정책 측과 주재 발제자 협의를 해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중간에 한번 사이클이 있다가 다시 또 지난주 어제부터 또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참 많은 행사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 식사하기도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타이틀을 Before After, 우리가 아까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Before After, 아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전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이쪽에서 위드 코로나로 하자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더라면 아마 좀 어색할 뻔했네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제목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오전에 여러분들이 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중앙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긴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주옥 같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조금씩 뉘앙스가 틀립니다. 아마 그건 뭐 각 전문가들, 박사님, 교수님들이 각각 자기 전공의 뷰에서 바라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태풍의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모양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역사를 보면 기록에 남아있는 여러 역사 속에서 사실은 그때마다 인류가 멸절, 마치 14세기 흑사병 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뭐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에는 또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죠. 남미에서는 천년도로 원주민의 90%가 사라졌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이 일이 갑자기 임팩트가 강해지고 빈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건 아마 앞서 이유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야생 동식물과 너무 빈번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화의 역사 10만 년 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DNA를 가진 영장류가 나타난 것이 한 20만 년, 10만 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만 년 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농업혁명에 의해서 정착을 시작했고요. 한 2000년 전에 100만 도시가 만들어졌죠. 아까 유현준 교수님, 참 유 교수님 발표를 들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제가 저도 많이 했는데 일단 PPT가 글자가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에퀴덕트라는 거 수도교죠. 수도교를 건설하면서 위생 문제를 하면서 100만 도시를 만들었다. 200년 전에 산업혁명과 이후에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천만 도시가 됐고요. 지금 이제 광저우나 도쿄 대도시권 보면 한 4천만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선 발표 보니까 UN 해비타트 측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70%가 도시에 산다. 물론 그 도시 환경의 수준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큰 도시를 향해서 인류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때마다 도시 계획은 새로운 기술로 대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5세기 때는 격자형 계획으로, 로마에서는 100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목 위생 기술로, 그다음 14세기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는 르네상스의 격자형 이상 도시로, 그다음에 19세기 저희 도시계획학회는 19세기의 이 팬데믹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사망자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니 특정한 우물 근처에 모여 있구나, 위생 문제구나 라고 해서 오염원과 주거를 분리시키는 데서 이렇게 근대 도시계획 제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질병 지도를 만들어서, 고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만들어서 토지용, 용도 지역, 조닝이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죠. 자, 그러면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역시 빅데이터, 스마트 도시 관리 수법을 통해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도시가 소멸한다, 대도시권이 분산한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언택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으면 지금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뉴욕의 빈집 빈상가가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 말 통계를 보면 원래 미국은 우리보다 재택근무자의 비율, 총 종사자 대비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보다 10배가 높아요. 워낙 땅덩이가 넓고 그런 재택근무할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부장님, 이사님 붙이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 업종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사,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부합해야 재택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오전에 강의에 의하면 학교의 역할, 입지, 저 같으면 규모와 입지에 관심이 있네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대학, 대한민국에 대학이 380개가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단국대학은 2학기 등록금을 10%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이제 등록 기간이 되면 많은 대학들이 디스카운트 할 것 같습니다. 두고 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그 퀄리티에 대한 만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10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한다고 얼음장을 놓았는데 코로나가 아마 해낼 것 같습니다. 쇼핑 말할 것도 없죠. 자, 재택근무는 그래서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것이 주택의 규모, 아까 우리 그 유 교수님은 한 55%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숫자까지 얘기를 해줬고, 어떤 분양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대형 평형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왜? 재택근무를 해야 할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또 그다음 가변형 주택, 평소에는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팬데믹이 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 오피스, 홈피스, 하우스 호스피탈, 하우스피탈 이런 식으로 주택의 규모가 좀 커지고 역할이 달라진다. 그다음 아까 우리 그 파리 시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15 minutes 동네, 이런 개념이 생활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수들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화면에만 예쁘게 보이고 나머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언택트 채용도 온라인을 하고 있다. 공연 문화, 관광, 항공산업이 직격탄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런 극장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상가의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 강남역 근처만 가도 임대 붙었어요, 작년에도.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상대적으로 물류, 도심 물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팬데믹, 록다운 기간 사이에도 사재기가 없었습니다. 한때 잠시 사재기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마트에 온라인 주문을 하면 접속이 안 되는 시기가 한 일주일쯤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런 기간이 짧았어요. 사재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류, 온라인 택배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어간 상가를 1인용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좀 유연한 토지 이용에 대한 게 있고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지금 지금 미국에 이제 숫자가 잘 기억나질 않네요. 확진자의 수, 사망자 수 몇백만 명이 나왔죠. 그 중에 상당수가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도시 중에 사망자가 제일 많은 곳이 뉴욕이고 사망자가 제일 작은 곳이 LA라고 합니다. 뉴욕은 그동안 아마존과 구글과 수많은 테크 기업과 창조 인력들이 모이는 성장의 아이콘이었고 창의력, 그 다음에 뉴욕의 이 활기는 그 밀도에서 나온다. 그 다음 제일 발달한 대중교통망, 이 뉴욕의 상징이었고 LA는 무질서한 스프롤, 살인적인 통근 시간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사실 그런 곳은 사망자, 확진자가 적고 뉴욕의 사망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월 달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대도시는 이제 죽었다. 대도시는 분산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금 파란색, 빨간색 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서울 맨 왼쪽에 제일 높은 게 서울의 밀도입니다. 도시별 밀도이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은 수도권의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만의 밀도만 보면 서울이 런던, 뉴욕, 파리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거 서울의 밀도를 낮춰야 하나요? 서울은 분산될까요?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명확하네요. 저희 학회에서 아마 오늘 이거 녹화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도시 TV가 있습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송출을 할 텐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웨비나나 프로젝트 회의 같은 거는 원만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회를 해보니까 잘 말씀들을 안 하세요. 맨날 회장 혼자만 얘기하고 뭐 얘기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구나. 특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좀 언택트 시민 참여 방식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다음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발제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틴전시 플랜으로 자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게 지금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험이 있어요. 공공의료시설 서울의료원이라든가 혹은 팬데믹 지정병원 급할 때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일반 병원이지만 비상시에는 좀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을 해놓자. 검역, 격리시설 우리 우리 해외에 있던 동포들 데려왔을 때 전부 자기 동네 근처 못 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빛을 발한 것이 공공인재개발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의료시설, 검역시설, 격리시설을 사전에 지정해 놓자. 그 다음에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고 하도록 물류와 유통시설을 사전에 특정한 시설을 정해 놓자. 공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취약시설, 노인요양원, 줌바댄스, 콜센터 혹은 종교시설, 취약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고 다시 팬데믹이 왔을 때 특히 이번 주처럼 됐을 때 그런 시설들을 좀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 두자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저도 이제 50대와 60대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요. 어디가 주문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키오스크에 주문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 갔는데 뒤에 이 젊은 학생들이 쫙 서 있어요. 전 마음이 급해서 빨리 주문을 해야 하는데 3번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뒤를 보면서.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오더, 러닝, 의료 이런 것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디지털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멀리 가서 비싼 물건을 사와야 하는 불평등이 발생하죠. 특히 조선 가정의 학령 아동이라든가 장애인들은 이런 디지털 서비스에서 끊임없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이 디지털 어빌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학령 아동, 보호자가 없는 학령 아동들을 위해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가르쳐 주거나 기계를 빌려주거나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복지 서비스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시 정책은 언택트 산업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주택의 규모는 좀 늘어나고 주택의 입지는 조금 바깥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택의 평면과 구조는 좀 가변화돼야 한다. 뭐 이것들은 사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용도 지역 특히 재택근무를 하거나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 산업이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도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 공업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합화하는 시대거든요. 우리 용도 지역이라는 거, 조닝이라는 거, 주, 상, 공, 목, 1종, 2종, 3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거와 비주거를 분리시키는 데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화, 복합화, 유연화, 그다음 디지털 복지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특히 컨틴전시 플랜으로 건강 위생 관리 계획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그냥 제가 요약한 거에 불과합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 한두 달 사이 느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격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팬데믹이 지난 몇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격차란 것은 계층 간 격차, 산업 업종 간 격차, 그러면서 전 도시계획학자로서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생과 방역 차원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아마 올해 GDP, 달러, 환산 전망치로 9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큰 동그라미가 여기 보이네요. 이게 애플입니다.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텐센트 전부 언택트 산업과 관련 있는 것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자 여기 작은 글씨가 뭐냐 하면요. 올 3월부터 8월 5개월 사이에 증가한 시가총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애플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지금 2조 시가총액 2조가 된 거죠. 이 나스닥에 있는 테크 기업들의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거의 한 50%에서 10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도 GM과 포드, 러스트벨트에 있는 산업들은 반절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카카오라는 이제 10년 남짓한 기업이 시가총액이 현대차 그룹하고 같아졌다고 합니다. 뭐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이나 조선은 전부 다 지방에 있죠. 부울경, 통영, 군산 쪽에 있습니다. 거기 석유화학, 제철이 다 거기 모여 있고 그 지역은 지금 조업률도 줄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 아까 오전 발표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4차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와 같은 요 세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부 본사가 판교에 있고 영업장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분포,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 기업,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아마 우리 그
언택트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거의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으로 모인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서 창업이 됐고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 성장세가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속도를 받아오던 것이 코로나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빈집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지방대학 충원열에 대한 추계입니다. 상대적으로 빈집과 폐교, 대학의 어려움은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누중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통계를 봤는데요. 국세청의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연말 19년 통계인데 18년도에 억대 연봉자가 8만 명이 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한 9만 명 늘 것 같답니다. 제 생각에 내년 통계를 보시면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언택트 산업의 성장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아래 있는 표입니다. 지역 격차라는 건데요. 작년 1년 동안 수도권에 8만 명이 순유입했습니다. 순유입이라는 것은 이제 전입 전출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12년부터 한 16년까지 한 4, 5년 동안은 혁신도시와 행복도시의 전입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좀 빠져나갔죠. 근데 그게 다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수도권으로 오는데 대개 20대입니다. 10대, 20대가 80%, 그러니까 주로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해서 영남과 호남에서 옵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오면 결혼을 안 하거나 지연하거나 출산도 떨어집니다. 한 2달 전에 기재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아마 출생아 수가 작년도 대비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택트에서 그런가요? 한 10% 감소합니다. 작년에 30만 명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감소하죠. 자, 이 표는 뭐냐 하면 올 4월까지의 순유입을 말하는 겁니다. 올 4월까지 보시면 5만 5천 명이 순유입했어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앞서 보신 대로 전통 제조업은 비수도권에서 자꾸 조업 중단하고 실업이 증가하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계속 사람을 뽑습니다. 쿠팡도 사람을 뽑죠. 하니까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어디 시사 전에 쓴 글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게 지난달에 쓴 거네요. 100년 전에 조선 1905년도 통계가 있습니다. 도시화율이 5%였어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한 20%, 25% 가까이 됐고요. 70년도에 5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88올림픽 끝날 무렵에 90% 가까이 됐죠. 지금 도시화율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지금은 대도시로 그 중에도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만 년 전, 1만 년 전, 6천 년 전, 2,000년 전, 그다음 앞으로 한 80년 뒤가 되면 1억 명 단위로 모이는 거대도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명예, 부, 마음에 드는 이성, 기회가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떤 더 나은 기회, 정주 환경을 위해서 대도시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수도권으로 새로운 이동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보름 전쯤에 정부가 발표했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 도심에 용적을 올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심의 고밀화, 골프장, 군부대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용적을 올리고 공공 재건축을 하고 그린벨트 신도시 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하죠. 제가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도입니다. 보시면
서울을 처음 만들 45년 전, 50년 전에는 지하철이 없었어요. 도시철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역과 삼성역 사이에 테란로가 있고 강남대로와 영동대로가 있죠. 여기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노선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의 폭언에 따라 용적을 부여한 거죠. 요 기본적인 골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건 외곽의 고속도로가 좀 들어온 거죠. 들어오고 교차로의 형태가 좀 바뀌고 운영, 오퍼레이션이 좀 바뀌고 한 겁니다. 물론 뭐 지하차도가 생긴 것도 있죠. 자, 근데 철도망은 그 이후에 무던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내에만 250개가 넘는 역세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망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제가 다시 이 밀도를 보았습니다. 밀도를 보니까 같은 스케일로 런던, 파리, 도쿄, 뒤셀도르프를 봤습니다. 독일, 라인강, 세느강, 한강, 테임즈강을 봤어요.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강의 넓이가 넓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 테임즈강, 사우스뱅크 요즘 뭐 테이트 모던, 밀레니엄 브리지 많이 가시죠. 거기 가서 저 옆에 앞에 있는 사람 부르거나 하면 다 들립니다. 밀레니엄 브리지 뭐 건너는데 5분밖에 안 걸리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서울은 밀도가 높다. 제가 구글에서 도시 이름 치니까 대표 경관이 나왔습니다. 런던 아이네요. 파리고 뉴욕입니다. 서울을 치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 산이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의 가처분 면적 비율이 한 55%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실제로 네트 덴시티로 본다면 사실은 다른 우리가 국제하는 비교하는 도시들하고 훨씬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밀도를 올리되 기반 시설에 연동하는 밀도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철도입니다. 철도. 이건 삼성역인데요. 어디가 됐든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서울역도 있고 창동역도 있고 청량리도 있고 이런 곳은 대개 KTX와 GTX가 환승하면서 도시철도 경우에 따라 삼성역에는 에어터미널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곳을 좀 고밀화시키면 아까 앞서 우리 이유진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린 뉴딜을 그린 건축에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도시에서 발생한 탄소 중에 한 40% 가까이가 교통 운수에서 발생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면 그린 뉴딜일까요? 자율주행을 하면 그린 뉴딜일까요? 기본적으로 전기든 자율도 전기가 움직이죠. 한 사람 이동하는데 개인 이동하는데 전기라는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쓴다는 면에서는 화석연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다음 교통 도로 한 레인을 잠식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체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가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속으로 있는 대중교통 모빌리티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그린 뉴딜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좀 집적해야 이동의 필요성,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컴팩이란 말이 2,500만 혹은 앞으로 3,0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컴팩의 중심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한 15개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도 7대 광역 거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에서 생각하는 컴팩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고, 우리 이제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6G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동의 속도 또한 무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철도의 속도는 100년 전 고종황제 때 처음 들어왔던 경인선에 비해서 지금 10배가 빨라졌습니다. 하이퍼루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왜? 중국에 들어오니까요. 중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 환승역에 모입니다. 근데 하이퍼루프 환승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소수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 고급 일자리가 모입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용산역 화물역과 서울역 KTX 출발역이 붙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구글 런던, 구글 삼성, 세계적인 예술대학 디자인 회사가 모이면서 가장 성공적인 도심 재생, 스타트업들, R&D가 모인 그런 모양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성장 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포 공동여행 가니까 프론트원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밸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은행연합회에서 후원하는 기관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킹스크로스역처럼 여기에는 공항철도가 있고 수도권 전철도가 있고 신안산선 등 이 4개 철도가 환승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언택트 산업들은 도심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센트럴 레크리에이셔널 디스트릭트는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CB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이었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인데 미래의 산업 중심지는 센트럴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보험, 금융, 셀러리맨이 아니고 혁신인력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하면서 쾌적한 대중교통망의 결절에 모여서 카카오, 네이버,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모여서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팬데믹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팬데믹의 미래는 아직 우리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또한 지나간다. 어떻게 과학 기술 혁명을 통해서는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 쓱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대도시권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중소도시에서는 빈집과 폐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잘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수도권은 계속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자,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도시의 중심을 향해서 혁신력들이 모이는 이 힘을 정책의 힘으로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한국기행, 한국인의 맛 이런 프로 보면 우리 최보람 선생님이 나오고 한 프로 보면 전부 다 70대, 80대 할머니들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10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취락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막을 방도도 크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그런 미래 국토공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은 만년 전부터 100년 전에 조선의 도시화율이 5%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미래, 국토의 미래를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자면 산업의 미래가 제일 기본입니다. 산업의 미래. 그래서 언택트 산업 플랫폼 기업들이 대도시의 도심으로 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로 옵니다. 런던과 도쿄로 모이죠. 일본 작년 인구가 50만 명 줄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줄진 않았죠. 자, 근데 도쿄 인구는 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 도쿄를 제외하고 나면 55만 명이 감소한 거죠. 자, 그러면 서울의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저는 통계청 추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공간적으로도 자, 런던, 파리, 도쿄와 비교해 보니까 이미 상당한 고밀이라 바깥으로 조금 확산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화되는 거죠. 특히 3년 뒤에 들어올 GTX는 많은 인구를 아마 외곽으로 빼낼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에는 빈집과 폐교, 소멸 지역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균형 발전 뉴딜이 필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모습입니다. 소득권 인구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2040년도쯤에 한 26%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주 인구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경제 활동 인구는 약 70%, 혁신 인력은 거의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와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격차는 벌어져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인구, 상주 인구조차도 수도권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집값 때문에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 따로 경기도종합계획 따로 하는 거에서 빨리 대도시권 계획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서울의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 자꾸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공장이 어디 있고 R&D 어디 있고 굉장히 수도권 규제를 하죠. 공업지역이니까.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본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특히 저는 그래서 대중교통망 중심으로 새롭게 인구와 산업을 집적시키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역의 미래입니다. 얼마 전에 경남지사가 부울경을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만들자. 대구와 경북은 통합하자. 왜? 대구와 경북이 경쟁하고 의성, 군위, 봉화, 영양이 경쟁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해서 그 안에도 수개의 거점으로 뭉쳐야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산의 강남 만들기다. 혹은 진주 청년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고 순천 청년이 광주에서 일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균형인데 지금은 각각의 시군별로 전부 다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5대 메가시티 구상이 우리 국토의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한테 이런 과제를 주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사실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돌이켜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언택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역 격차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가 아마 3시 반까지인데 약 3분 정도 남겨주고 우리 김현수 회장님이 발표했는데 질문이 3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질문에 약 1분 정도씩 답변해 주시면 딱 저희들이 그 정해진 시간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지하 공간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하려면 지하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하 공간에서는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하 공간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예, 제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터널 뚫거나 지하 환승센터 만든 것에 비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그것을 철도의 네트워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역 같은 곳은 고속철도와 2개의 도시철도, 3개의 도시철도가 들어가죠. 2개의 광역철도와 거기다가 이제 에어터미널이 들어갑니다. 이런 곳은 사실은 우리 50년 전에는 자동차 도로의 폭언으로 개발 용량을 결정했는데 지금 이제 철도의 네트워크 수준으로 개발 용량을 허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 지하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좀 떨어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와서. 특히 뉴욕 도시철도, 뉴욕 메트로는 거의 지금 파산 위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중교통의 그 깊이가 있는데 저는 글쎄요 대중교통을 통해서 감염됐다는 얘기는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또 어떤 위생 처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레일 올해 적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 코레일 이용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대중교통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컴팩시티 말씀드릴 때 2,500만 도시가 컴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컴팩 극점이 10개가 있는 거죠. 수도권 밀도가 높다고 하지만 수도권 전체 밀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서울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바깥은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럼 팬데믹의 위험한 밀도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 정답은 없는데 뉴욕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꼭 밀도 때문이다라고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망이 이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위생 처리가 안 돼 있고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문화적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의 밀도가 높아서 팬데믹이 위험하다. 이건 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준이고요. 밀도가 높은 것은 서울 시내 밀도가 조금 높습니다. 수도권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예. 그 사이에 질문이 또 하나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역시 이겁니다. 지하 얘기인데요. 서울의 지하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GTX는 대신도임에도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지하교통망 물류망 구축의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갑자기 논란이 철도로 넘어버렸네요. 우리 일본 그 JR 순환선에 보면 최대 13개 노선이 환승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시나가와 같은 곳인데 일본도 보면 굉장히 이제 먼 곳도 있고 굉장히 가까운 곳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예를 들어 KTX 타고 5분 만에 GTX 환승할 수 있도록 GTX 내려서 5분 만에 버스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근데 지하가 복잡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1호선 뚫고 5년 뒤에 2호선 뚫을 때 전혀 환승 설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뚫다 보니 어선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최대 어디에 가면 한 800m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밀도가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아마 굉장히 뒤따라야 할 것 같고요. GTX가 대심도라서 불편할 거다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육상교통이나 흔히 알듯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대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나 전기자동차는 그대로 사람 비클 하나 노면 하나 차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두 사람이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그린 뉴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지방도시 인구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 지방도시가 인구가 줄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에 따라 지금 거대하게 수도권으로 몰려온 이 문제. 근데 이제 런던, 파리, 도쿄,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좀 유별나게 일극으로 모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농촌과 중소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이것도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한데요. 지금 수도권 규제라는 건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 물량 컨트롤하는 거 가지고 혁신력이 들어오는 거 못 막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이나 투자선도지구 같은 거, 과기부의 강서특구 따로, 그 다음 뭐 중기부의 스타트업 파크 따로, 산자부의 산단 대기조 따로, 되게 공모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시군별로 다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방의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댐을 지방 대도시의 거점에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